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한 평범한 아내가 남편의 빚 때문에 30년간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뀌는 기적 같은 반전이 일어났거든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말 소름 돋는 결말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전에 무료인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1985년 가을, 서울 성북구 도남동의 낡은 연립주택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김순애는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결혼한 지 25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습관이죠. 차가운 마루를 맨발로 걸어 부엌으로 향하는 순애의 발걸음은 조용하지만 묵직합니다. 48살의 나이에도 아직 허리가 고든 순애는 냉장고에서 어제 남은 반찬들을 꺼내며 하루를 준비합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골목길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신문 배달하는 소년의 자전거 소리가 들려옵니다. 순애는 된장찌개를 끓이며 밥을 합니다. 쌀이 부족해서 보리를 조금 섞었지만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 보글보글 끓는 찌개 냄새가 부엌 전체에 퍼집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아침 됐어요. 순애가 안방으로 들어가 남편 박기호를 깨웁니다. 기호는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몸을 일으킵니다. 51살의 기호는 30년간 현대제철에서 용광로 앞에서 일했지만 작년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을 당했습니다. 퇴직금으로 동네에서 작은 철물점을 차렸지만 손님이 많지 않아 수입이 시원치 않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또 비가 오나 보네. 기호가 몸을 일으키며 신음합니다. 30년간 무거운 쇳덩이를 나르다 보니 허리가 성한 곳이 없습니다. 특히 날씨가 흐리면 허리가 더욱 아픕니다. 순애는 기호의 등을 주무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병원에 가보셔야겠어요. 병원비가 어디 있다고. 참고 견디면 낫겠지. 기호는 고개를 저으며 일어납니다. 세수를 하러 가는 기호의 뒷모습이 예전보다 많이 구부정해 보입니다. 한때는 건장했던 어깨가 이제는 축 처져 보입니다. 식탁에는 된장찌개, 김치, 그리고 어제 남은 두부조림이 올라갑니다. 순애는 밥그릇에 밥을 정성스럽게 담아 기호 앞에 놓습니다. 기호는 신문을 펼치며 밥숟가락을 듭니다. 순애야, 오늘도 빚쟁이들 전화가 올까봐 무섭다. 기호가 숟가락을 들며 중얼거립니다. 3년 전 형 박기수의 사업 보증을 서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형은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며 기호에게 보증을 부탁했습니다. 동생아, 이번이 마지막이야. 성공하면 너도 편하게 살 수 있어. 형이 언제 거짓말했나? 형의 간절한 부탁에 착한 기호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형을 따랐던 기호였거든요. 하지만 형의 사업은 참담하게 실패했습니다. 투자한 땅이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이면서 가치가 폭락했고 형은 빚만 남긴 채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8천만 원의 빚이 고스란히 기호에게 남았습니다. 당시 기호의 연봉이 400만 원이었으니 20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거액이었죠. 형님이 어디 계신지라도 알면 좋을 텐데. 연락이 되면 벌써 됐겠지. 이제 우리끼리 해결해야 해. 순애는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처음에는 억울하고 분했지만 이제는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을 원망하기보다는 함께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엄마, 참고서 살 돈 좀 주세요. 고등학교 2학년인 막내 아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민수는 키가 훌쩍 커서
교복 바지가 짧아 보입니다. 새 교복을 사줘야 하는데 그것도 부담입니다. 민수의 얼굴에는 미안한 표정이 가득합니다. 다음 달에 줄게. 지금은 이자 갚느라 빠듯해서. 순애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납니다. 큰아들 상철이는 이미 군대에 갔고 딸 미영이는 시집을 갔습니다. 이제 집에는 민수만 남았는데 제대로 뒷바라지를 해주지 못해 마음이 아픕니다. 민수는 공부를 정말 잘합니다. 학교에서 항상 1등을 할 만큼 똑똑하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학원도 다니지 못합니다. 대신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공부합니다. 다른 친구들이 학원을 다니는 동안 민수는 혼자서 교과서와 씨름합니다. 괜찮아요, 엄마. 도서관에서 책 빌려서 볼게요.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어린 나이에도 집안 사정을 너무 잘 아는 아들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럽습니다. 순애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순애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계산원으로 일합니다. 월급은 40만 원 남짓. 기호의 철물점 수입과 합쳐도 매달 이자 15만 원을 갚기가 빠듯합니다. 생활비까지 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죠. 그래도 순애는 절약하며 살림을 꾸려갑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순애는 슈퍼마켓으로 향합니다. 골목을 걸으며 이웃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모두들 비슷한 처지라서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합니다. 순애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옆집 할머니가 평상에 앉아 말을 겁니다. 할머니는 70이 넘었지만 정정하십니다. 그냥 하루하루 버티며 살죠. 할머니는 어떠세요? 우리야 늙어서 별 탈 없지만 젊은 사람들이 고생이 많아. 요즘 세상이 참 팍팍해. 할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순애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말 팍팍한 세상이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합니다. 슈퍼마켓에 도착한 순애는 앞치마를 두르고 계산대에 앉습니다. 사장님은 순애를 믿고 가게를 맡깁니다. 순애가 성실하고 정직하다는 것을 잘 알거든요. 가게 문을 열고 하루 영업을 시작합니다. 언니,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함께 일하는 영희가 인사합니다. 영희는 순애보다 5살 어리지만 언니라고 부르며 따릅니다. 그래야지. 빚쟁이들이 기다리지 않잖아. 순애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면 언젠가는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갈 것이라고 믿거든요. 첫 번째 손님이 들어옵니다. 동네 아주머니가 라면 2개를 사갑니다. 순애는 정중하게 계산을 해드립니다. 계산대에 앉은 순애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며 골목을 밝히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1987년 봄 순애네 가족의 생활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수입은 늘지 않았거든요. 기호의 철물점도 경기 침체로 손님이 줄었고 순애의 슈퍼마켓 월급도 그대로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매달 갚아야 하는 이자가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은행에서 금리를 올렸거든요. 여보, 이번 달 이자를 못 갚겠어요. 순애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가계부를 아무리 뒤져봐도 돈이 모자랍니다. 기호는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책임감에 짓눌려 있는 모습입니다. 순애는 기호의 어깨를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때 씩씩했던 남편이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맘때 전화는 10중 8구 채권자들이거든요.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박기호 씨 댁 맞나요? 저는 대한금융 김대리입니다. 냉랭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순애는 손이 떨렸습니다. 김대리라는 사람의 목소리에는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달 이자가 사흘 늦었는데 언제 입금하실 건가요? 죄송합니다. 이번 주 안으로 꼭. 매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다음부터는 연체료가 붙습니다. 월 20%의 연체료요. 순애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20%라니 그럼 이자만으로도 한 달에 4만 원이 더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김 대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전화했습니다. 박기호 씨가 보증 서신 분이 추가 대출을 받으셨어요. 순애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추가 대출이요? 네, 이번에는 부동산 담보대출로 2억 원을 더 빌리셨습니다. 당연히 박기호 씨가 연대보증인이시고요. 순애는 전화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8천만 원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2억 원이 더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이건 정말 악몽입니다. 그런데 형님이 어디 계신지 아세요? 연락이 안 되거든요. 벌써 2달째 이자를 안 갚고 있어요. 김 대리의 말에 순애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형님이 또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저희도 3년째 연락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박기호 씨가 모든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원금과 이자 합쳐서 2억 8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전화를 끊은 후 순애는 주저앉았습니다. 2억 8천만 원이라니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순애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호가 철물점에서 돌아왔을 때 순애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사실을 말했습니다. 여보, 형님이 또. 순애의 말을 들은 기호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고 벽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기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형을 믿고 보증을 서준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형이 이런 일을 또 할 수 있을까요? 형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기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순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답이 없었거든요. 2억 8천만 원이라는 돈은 이들 부부에게는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민수한테는 말하지 말자. 아이가 놀랄까봐 순애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적어도 아들만큼은 평범하게 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집을 팔아도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이 연립주택의 시세가 4천만 원 정도였거든요. 2억 8천만 원에 4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돈입니다. 차라리 파산 신청을 할까요? 순애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민수 교육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우리 살 곳은? 기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파산을 하면 당장은 빚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신용불량자가 되어 더 어려워질 게 뻔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애는 추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슈퍼마켓 일을 마치고 저녁에는 근처 중국집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루에 4~5시간만 자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애의 손은 거친 세제 때문에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호도 철물점 일과 함께 택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밤에 대리운전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쉰을 넘긴 나이에 밤새 운전을 하기에는 체력이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르바이트를 할게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된 민수가 말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챈 것입니다. 안 돼. 너는 공부만 해. 대학은 꼭 가야 해.
순애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들의 교육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만이 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매달 갚아야 하는 이자가 40만 원이 넘었습니다. 순애와 기호가 죽어라 일해도 생활비를 빼면 모자랐습니다. 매일 라면과 김치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애가 중국집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낯선 남자 2명이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의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박기호 씨 댁 맞나요? 덩치 큰 남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위협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순애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우리 사장님이 만나자고 하시는데요. 돈 문제로. 남자들의 말투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지금 일하러 나갔는데 그럼 언제 들어와요? 밤늦게요.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명함을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대부업체 천하금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까지 연락 주세요. 안 그러면 알아서 찾아가겠습니다. 남자들이 떠난 후 순애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사채업자들까지 나타났다는 것은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날 밤 기호가 돌아왔을 때 순애는 하루의 일을 말했습니다. 기호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순애야. 기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우리 견뎌내요. 반드시 방법이 있을 거예요. 순애는 기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1987년 여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천하금융에서 보낸 사람들이 일주일에 2번씩 집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정중하게 말했지만 점점 협박조로 변해갔습니다. 순애는 그들이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웃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골목에 서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거든요. 박기호 씨, 이제 정말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조직원이 거실에 앉아 말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철수라고 했지만 진짜 이름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순애와 기호는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학교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아직 아들에게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기호가 고개를 숙이며 애원했습니다. 한때 당당했던 가장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순애는 그런 남편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매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사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어요. 조직원이 계산서를 내밀었습니다. 원금 2억 8천만 원에 복리 이자가 붙어서 이미 2억 5천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애는 그 숫자를 보고 현기증이 났습니다. 월 20% 이자라고 했죠? 이제 3개월이 지났으니 원금이 이만큼 늘었습니다. 조직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복리로 계산된 이자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최소한 2천만 원은 가져와야 해요. 안 그러면 조직원은 말을 끝내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조직원들이 나간 후 순애는 기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어떻게 해야 해요? 기호는 대답 대신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2억 원이라는 돈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들의 전 재산을 다 합쳐도 그 절반도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순애는 잠들지 못하고 이것저것 생각해 봤습니다. 집을 팔아도 4천만 원, 기호의 철물점을 정리해도 1,000만 원 정도가 고작이었습니다. 순애는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계산을 해봤지만 어떻게 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친정 어머니를 찾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인천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하고 계셨습니다. 순애는 전철을 타고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 풍경을 보며 어릴 적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순애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70이 넘으신 어머니는 순애의 상황을 듣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구나. 순애야,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죄송해요, 엄마. 걱정 끼쳐드릴까봐. 순애야, 엄마가 도와주고 싶지만 가게 정리해도 500만 원이 고작이야. 어머니의 말씀에 순애는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순애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잖니. 어머니는 낡은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셨습니다. 이게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야. 다 가져가거라. 통장을 본 순애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700만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이건 어머니 노후 자금인데 내 딸이 죽을 고생하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냐? 다 가져가거라. 순애는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700만 원으로도 2천만 원에는 한참 모자랐습니다. 한편 기호는 형 박기수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었습니다. 형의 옛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기호는 술집, 여관, 옛 직장까지 찾아다녔습니다. 기수가 그 친구 작년에 봤는데 부산 쪽으로 갔다고 하더라. 기호는 희미한 단서라도 놓칠 수 없어서 부산까지 내려갔습니다. 기차표를 살 돈도 아까웠지만 형을 찾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기수는 이미 부산에서도 사라진 후였습니다. 기수 씨가 한 달 전에 여기서도 떠났어요. 또 빚을 지고 야반도주했다더라고. 기수의 옛 동료가 말했습니다. 기호는 허탈했습니다. 형이 정말 자신들을 버리고 도망친 것이 확실해졌거든요. 기호가 서울로 돌아온 날 집에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학교에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순애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영양실조와 과로입니다. 학생이 너무 무리를 했네요. 요즘 제대로 식사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의사의 말에 순애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 형편 때문에 제대로 먹이지도 못한 채 아들이 쓰러진 것입니다. 엄마, 죄송해요. 병원 침대에 누운 민수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창백한 얼굴의 민수를 본 순애는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엄마가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서.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이제 알아요. 집안이 어렵다는 거.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도울게요. 안 돼. 너는 공부만 해야 해. 순애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민수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엄마, 저 혼자만 편하게 살 수는 없어요. 가족인데. 민수의 말에 순애는 더욱 울었습니다. 어린 아들이 이렇게 철이 들어야 하는 현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순애는 기호와 함께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집을 팔아야겠어요. 그래도 턱없이 부족한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갚아야 해요. 안 그러면 정말 위험해질 것 같아요. 순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조직원들의 위협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부부는 부동산에 찾아가 집을 내놨습니다. 30년 동안 살았던 보금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아팠습니다. 시세가 4천만 원 정도인데 금매로 내놓으시면 3,5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말에 순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3,500만 원으로는 2천만 원도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때 기호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철물점도 정리하자. 여보, 어차피 장사도 안 되고 이 상황에서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어. 기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1988년 봄 집과 철물점을 모두 정리한 돈은 4,500만 원이었습니다. 2천만 원에는 한참 모자랐지만 이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순애네 가족은 이제 월세방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30년간 살았던 보금자리를 떠나는 날, 순애는 집 앞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새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민수가 순애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민수는 더욱 의젓해졌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천하금융 사무실에서 조직원들 앞에 앉은 순애와 기호는 떨리는 손으로 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사무실은 을지로 뒷골목에 있는 허름한 건물 3층이었습니다.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4,5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집과 가게를 다 팔았어요. 기호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직원들은 돈을 세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김철수라고 하는 조직원이 돈뭉치를 탁자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것밖에 안 돼요? 약속과 다르잖아요. 정말 이게 전부입니다. 더 이상 팔 것도 없어요. 기호가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순애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조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른 방법으로 갚으시죠. 다른 방법이요? 순애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부인이 우리 업소에서 일하시면 됩니다. 룸살롱이나 노래방 같은 곳에서 말이죠. 순애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건 안 됩니다. 기호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조직원들이 모두 기호를 노려봤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이라도 있어요? 돈은 갚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조직원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순애와 기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조직원 중 한 명이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아들이 대학생이 되면 과외 아르바이트 대신 우리 일을 도우는 거죠. 무슨 일 말입니까? 별거 아니에요. 심부름 정도. 물론 위험하지 않은 일들이고요. 하지만 순애와 기호는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조직의 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조직원들이 나간 후 순애는 기호와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월세방으로 이사를 하고 둘 다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노원구의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한 순애네 가족. 방 2개에 부엌 하나가 전부인 좁은 집이었지만 가족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신문을 배달하고 학교에 가는 것입니다. 민수야, 공부에 지장은 없겠니? 괜찮아요.
오히려 새벽 운동도 되고 좋아요. 민수는 밝게 웃었지만 순애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고등학생이 새벽부터 일을 해야 하는 현실이 참담했습니다. 순애는 슈퍼마켓 일과 함께 청소,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오피스텔 청소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잠을 잘 수 없었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었습니다. 기호도 택시 대리운전과 함께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월 수입이 100만 원 정도로 늘었습니다. 한 달 후 가족이 모은 돈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생활비를 제외하고도 그 정도를 모을 수 있었던 것은 가족 모두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애가 청소 일을 하던 중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을 삐었던 것입니다. 인대가 늘어났네요. 한 달 정도는 쉬셔야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순애는 절망했습니다. 한 달 동안 일을 못한다는 것은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뜻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더 일할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도 구했어요. 신문 배달 끝나고 학교 다녀와서 밤에 편의점에서 일할 거예요. 안 돼. 그러면 언제 공부해? 순애가 말렸지만 민수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괜찮아요. 편의점에서도 공부할 수 있어요. 결국 민수는 하루에 16시간을 일하며 공부하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신문 배달,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학교,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살인적인 스케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순애가 발목 때문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민수가 편의점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손님이 술에 취해서 행패를 부려요. 무서워요. 순애는 기호를 깨워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경찰이 와서 해결됐지만 순애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수야, 이제 그만두자. 엄마,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민수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져 있었습니다. 그 무렵 기호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가 건설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직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월급이 150만 원 정도 될 거야. 물론 일은 힘들겠지만 기호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정규직이 되면 수입이 안정되고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조직원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험악한 분위기였습니다. 박기호 씨,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김철수가 거실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조직원 2명도 함께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기호가 애원했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조직원이 일어나며 협박했습니다. 내일까지 1,000만 원을 가져오세요. 안 그러면 그들이 나간 후 순애네 가족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1988년 여름 순애네 가족에게 최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0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한 채 약속한 날이 지나버렸습니다. 순애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혹시 조직원들이 나타날까봐 노심초사했거든요. 다음 날 새벽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김철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4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함께 왔습니다. 박기호 씨, 문 열어보세요. 목소리에는 더 이상 참을성이 없었습니다.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돈 준비됐나요?
김철수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그럼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요. 조직원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전제품, 가구, 심지어 민수의 교과서까지 모두 훑어봤습니다. 이런 쓰레기들로는 10만 원도 안 나오겠네. 조직원 중 한 명이 비웃었습니다. 아들은 어디 있어요? 김철수가 물었습니다. 다행히 민수는 신문 배달을 하러 나간 상태였습니다. 학교에 갔습니다. 순애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들만큼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하죠. 김철수가 순애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부인이 우리와 함께 가세요. 일주일 동안 우리 업소에서 일하면서 빚을 갚는 거예요. 그런 건 절대 안 됩니다. 기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조직원들은 기호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이 있어요? 빚은 갚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순애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나타난 것입니다. 신고 접수하고 왔는데 무슨 일이에요? 경찰관 2명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웃 중 누군가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조직원들은 당황했지만 금세 태어난 척했습니다. 아, 저희는 채권 추심업체에서 나왔습니다. 합법적인 업무를 보는 중이에요. 김철수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협박이나 강요는 없었나요? 경찰관이 순애에게 물었습니다. 순애는 대답하고 싶었지만 두려웠습니다. 경찰이 가고 나면 더 큰 보복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니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결국 조직원들은 경찰 때문에 그날은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나가면서 김철수가 속삭였습니다. 내일 저녁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결정하세요. 경찰이 떠난 후 순애와 기호는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 정말 막막해. 그때 민수가 신문 배달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집 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금세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순애는 민수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아버지, 제가 군대를 지원할게요. 무슨 소리니?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조기 입대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군대에서 월급도 받고 집에서도 한 명 덜 먹고 살 수 있잖아요. 민수의 말에 순애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너는 대학을 가야 해. 엄마, 지금 상황에서 대학이 뭐가 중요해요? 가족이 위험한데. 그날 밤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도망을 가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조직의 손길을 벗어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순애가 슈퍼마켓에서 일하고 있는데 뜻밖의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혹시 김순애 씨 맞나요? 네. 누구세요? 저는 변호사 최재원입니다. 박기수 씨와 관련해서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순애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기호의 형과 관련된 일이라니. 형님을 아세요? 네, 사실 박기수 씨의 부동산 투자건을 제가 법적으로 도와드렸었습니다. 최재원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박기수 씨가 사라지기 전에 이것을 저에게 맡기고 가셨습니다. 만약 동생 가족이 어려움에 처하면 전해달라고 하면서요. 봉투 안에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땅의 소유권이 기호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기수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호야, 미안하다. 형이 너무 못났다. 사업이 망하고 도망갔지만 마음은 늘 너희 가족 걱정이었다. 이 땅이라도 팔아서 빚을 갚아라. 늦었지만 형으로서 마지막 책임이다. 이 땅의 현재 시세가 얼마나 될까요?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개발 계획이 확정되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대략 3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순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3억 원이면 모든 빚을 갚고도 남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재원 변호사는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땅에 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먼저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서 바로 처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권리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순애는 희망과 절망이 교차했습니다. 희망의 빛이 보이지만 당장 급한 상황을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예고했던 대로 조직원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결정하셨나요? 김철수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해결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순애는 땅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조직원들은 서류를 확인하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걸로 우리를 속이려고 해요? 가처분 걸린 땅이 뭔 소용이에요? 김철수가 서류를 던지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오늘 결정하세요. 1988년 가을 조직원들이 떠난 후 순애네 가족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희망의 끈이었던 땅마저 당장 현금화할 수 없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순애는 변호사 최재원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시간이 너무 급해요. 전화 너머로 최재원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으면 최소 6개월은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비공식적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상대방 채권자와 직접 협상하는 거죠. 최재원은 가처분을 신청한 채권자가 동양건설이라는 건설회사라고 알려줬습니다. 박기수가 이 회사의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해 생긴 문제였습니다. 동양건설 사장이 김대중이라는 사람인데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순애는 푸른 하늘의 마지막 희망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순애와 기호는 강남에 있는 동양건설을 찾아갔습니다. 화려한 사무실과는 대조적으로 김대중 사장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박기수 씨 동생분들이시군요. 그분 때문에 저희도 많이 고생했습니다. 김대중은 50대 후반에 건장한 남성이었습니다. 사업가 특유의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가 박기수 씨에게 받을 돈이 2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담보로 제공한 땅이 그것밖에 없어요. 사장님, 저희가 그 돈을 대신 갚아드릴 수는 없을까요? 기호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김대중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2억 원을요? 당신들이? 땅을 팔아서라도 그 땅은 이미 저희 것입니다.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났거든요. 순애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해서라도 갚아나가겠어요. 김대중이 순애를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 뭔가 계산하는 듯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하지만 공사장 일로는 언제 갚겠어요? 김대중은 잠시 생각하더니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건 어때요?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클럽이 있는데 거기서 일하시면 빨리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순애는 그 의미를 알아차렸습니다. 다른 조직원들이 제안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기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달리 방법이 없죠. 포기하세요. 김대중이 차갑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실을 나선 순애와 기호는 한강 둔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쓸쓸하게 불어왔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애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막막해. 기호도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 순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 최재원이었습니다. 순애 씨, 혹시 김대중 씨를 만나보셨나요? 네, 만났는데 역시 안 된다고 하네요. 사실 제가 김대중 씨에 대해 조사해 봤는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최재원의 목소리에 뭔가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사실이요? 김대중 씨가 박기수 씨와의 계약에서 부정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도급 대금을 이중으로 청구했을 수도 있어요. 순애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만약 제가 추정하는 게 맞다면 김대중 씨가 오히려 박기수 씨에게 돈을 줘야 할 수도 있어요. 최재원은 며칠 더 조사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순애는 한 가닥 희망을 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애는 민수를 만났습니다. 민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그냥. 민수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민수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져 있었습니다.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는 것이 몸에 무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라도 도와야죠. 집에 도착하니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하금융에서 온 협박 편지가 우편함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최종 통보 내일까지 1,000만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강제 추심에 들어갑니다. 순애는 편지를 읽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강제 추심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제가 학교를 그만둘게요.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니? 순애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학교가 무슨 소용이에요? 저라도 제대로 일해서 돈을 벌어야죠. 안 돼. 절대 안 돼. 순애는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아들의 교육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변호사 최재원이었습니다. 순애 씨, 큰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김대중 씨가 정말로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박기수 씨에게서 받은 하도급 대금을 다른 곳에서도 중복으로 받았어요. 순애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역으로 김대중 씨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최재원은 오늘 오후에 김대중과 다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입장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했습니다. 오후에 다시 동양건설을 찾은 순애와 기호. 이번에는 최재원 변호사도 함께했습니다. 김대중 사장님, 저희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최재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김대중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게 뭔가요? 사장님께서 현대건설에서도 같은 공사 건으로 하도급 대금을 받으신 기록입니다. 박기수 씨한테 받은 돈과 중복이죠. 김대중은 서류를 보더니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건 착오였습니다. 착오든 고의든
법적으로는 문제가 됩니다.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최재원의 말에 김대중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박기수 씨 가족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시고 땅에 대한 가처분도 철회해 주세요. 김대중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동의했습니다. 더 큰 법적 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1988년 겨울 김대중과의 협상이 성공한 후 순애네 가족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천하금융의 빚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조직원들은 계속 압박을 가해오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채업자들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애가 최재원에게 물었습니다. 최재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법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땅 문제가 해결되면 상황이 달라질 거예요. 김대중이 가처분을 철회한 덕분에 파주의 땅은 이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직원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예상했던 대로 김철수를 비롯한 조직원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였습니다. 박기호 씨,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김철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땅을 팔 수 있게 되었어요. 기호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땅? 또 그 소리예요? 가처분 걸린 땅이 무슨 소용이에요? 아니에요. 가처분이 해제되었어요. 순애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조직원들은 서류를 확인했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설사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땅을 팔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우리는 당장 돈이 필요해요. 김철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일주일만 더 주세요. 그때까지 못 구하면 순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좋아요. 마지막으로 일주일만 더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못 구하면 정말 끝이에요. 조직원들이 떠난 후 순애는 최재원에게 급히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일주일 안에 땅을 팔 수 있을까요? 금매로 내놓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시세보다는 좀 낮아질 수 있어요. 최재원은 부동산 중개업체에 연락을 취해 금매 물건으로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민수는 여전히 살인적인 스케줄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신문 배달, 학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반복하는 생활에 몸이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편의점에서 일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결과였습니다. 민수야. 순애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학생이 너무 무리를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순애는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아들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약해서. 병원 침대에 누운 민수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순애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수야, 이제 일은 그만두고 공부만 해.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놀고 있을 수는 없어요. 민수의 의지는 여전히 확고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파주 땅을 사겠다는 구매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2억 5천만 원에 사겠다고 합니다. 현금 거래로요. 최재원의 말에 순애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2억 5천만 원이면 모든 빚을
갚고도 남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매자가 갑자기 가격을 깎아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2억 원으로 할 수 없을까요? 구매자는 40대 사업가였는데 순애네 가족의 급한 사정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럼 안 됩니다. 다른 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최재원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그때 뜻밖의 도움이 나타났습니다. 김대중이 직접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제가 땅을 사겠습니다. 2억 5천만 원에. 김대중의 제안에 순애는 놀랐습니다. 왜 도와주시는 건가요? 박기수 씨 때문에 생긴 일이잖아요. 제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김대중은 자신의 부정이 드러난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계약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김대중은 현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돈을 받은 순애는 먼저 천하금융을 찾아갔습니다. 김철수를 비롯한 조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현금 뭉치를 바라봤습니다. 2억 8천만 원입니다. 원금과 이자 모두 포함된 금액이에요. 순애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김철수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돈을 세어봤습니다. 정말 다 갚으시는군요. 어떻게 이런 돈을? 그건 저희 일이죠. 기호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장다운 모습을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빚을 갚고 난 후 남은 돈은 7천만 원이었습니다. 순애네 가족에게는 상상할 수 없었던 거액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제 아르바이트 그만두고 공부만 해. 정말요? 민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 집으로 이사 가자. 순애는 가족들을 안았습니다. 3년간의 악몽 같은 시간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때 최재원에게서 충격적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순애 씨, 큰일 났습니다. 김대중 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박기수 씨와의 계약 외에도 다른 사기 사건들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재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했습니다. 김대중 씨가 순애 씨 가족을 도운 것도 수사기관에서 의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돈 세탁이나 은닉에 가담한 게 아니냐고요. 순애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제 막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악의 경우 돈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순애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과연 이 시련의 끝은 어디일까요? 1989년 봄 순애네 가족은 또 다른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김대중이 구속되면서 땅 거래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된 것입니다. 검찰에서는 순애네 가족을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땅을 정당하게 판 것뿐이에요. 검찰청에서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했습니다. 기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김대중의 다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김대중 씨가 왜 당신들을 도와줬다고 생각하세요? 검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검사의 눈빛이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저희 시아버님이 김대중 씨와 계약 관계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셨나 봅니다. 순애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최재원 변호사도 함께 와서 법적 설명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한 달 가까이 계속되었고 그 기간 동안 순애네 가족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수사 결과 순애네 가족은 김대중의 범죄와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땅 거래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오히려 김대중이 자신의 죄책감 때문에 도움을 준 것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다행히 문제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 출발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최재원이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순애에게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슈퍼마켓에서 함께 일했던 영희가 찾아온 것입니다. 언니, 큰일 났어요. 천하금융 김철수가 또 다른 사채업체를 차렸대요. 그리고 언니 가족을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순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김철수가 자기들이 손해를 봤다면서 언니네가 돈을 벌었으니 더 받아내겠다고 하더라고요. 순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빚을 다 갚았는데 또 이런 일이 생기다니. 몇 일 후 정말로 김철수를 비롯한 새로운 조직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악랄해 보였습니다. 박기호 씨, 오랜만이네요. 김철수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다시 검토해 봤는데 위약금 조항이 있더라고요. 중도 상환 시 원금의 3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조항은 없었습니다. 기호가 항변했지만 조직원들은 조작된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분명히 적혀 있잖아요. 순애는 절망했습니다. 다시 시작된 악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순애에게는 이제 최재원이라는 든든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재원은 이미 김철수의 새로운 사채업체에 대해 조사를 해두었습니다. 불법 고금리 강제 추심 등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며칠 후 김철수를 비롯한 조직원들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불법 사채업과 강요죄가 적용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순애네 가족이 승리했습니다. 몇 달 후 순애네 가족은 노원구의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전세금 3천만 원을 내고 깔끔한 30평 아파트에 정착했습니다. 나머지 돈으로는 기호가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새 시작이네요. 순애가 새집 거실에 서서 말했습니다.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는 거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민수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고 성적도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서울대 법학과에 지원하려고 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법학과? 네, 변호사가 되어서 저희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순애는 아들의 꿈을 듣고 뿌듯했습니다. 기호의 식당도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네 보쌈집이라는 상호로 동네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뜻밖의 손님이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박기수, 기호의 형이었습니다. 3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기호야. 기수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가 반백이 되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형님. 기호는 복잡한 표정으로 형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기호야. 정말 미안해. 기수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부산에서 막리를 하며 돈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내가 3년 동안 모은 돈이야. 기수가 내민 돈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형님, 이제 괜찮아요. 다 해결됐어요. 그날 밤 3년 만에 가족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몇 달 후 민수는 정말로 서울대 법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순애는 합격 통지서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최재원 변호사가 순애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순애 씨, 박기수 씨가 숨겨둔 또 다른 재산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재산이요? 서울 강남에 작은 상가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임대 수입이 월 3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순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기수가 이런 재산을 숨겨두고 있었다니. 형님께서 사업 실패 전에 미리 순애 씨 명의로 해두셨던 모양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이 소식을 들은 기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 이제야 기억해냈구나. 치매가 와서 깜빡했어. 순애네 가족은 이제 정말로 경제적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해 겨울날 순애는 식당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절망에 빠져 이 강을 바라봤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순애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대학교 입학 준비를 하고 있었고 기수는 민수를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네요. 순애가 기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몇 년 후 민수는 정말로 변호사가 되어 서민들을 위한 법률 상담소를 열었습니다. 순애네 보쌈집은 체인점을 낼 정도로 성공했고 순애는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순애 자신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어떤 시련이 와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절망의 나락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그 경험이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순애 씨의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포기하지 않는 의지의 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네요. 혹시 여러분도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는 여러분의 이야기나 이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합니다. 감사합니다.